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가끔 이 시안책방을 통해 책을 소개하다 보면요,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정보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그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의 발간 연도가요, 1597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임진왜란 때죠. 1592년에 시작을 해서 7년간 지속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좀 찾아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또 한여름밤의 꿈 같은 작품들이요, 딱 임진왜란 시기에 나온 작품이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임진왜란과 같이 동시대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베니스의 상인을 직접 읽으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요, 대강의 줄거리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혹시 줄거리는 모르더라도 책 제목은 거의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좀 많이 그렇죠, 대부분. 타이틀롤인 베니스의 상인은 안토니오고요, 그의 친구가 바사니오입니다. 형식상은 이 두 사람이 투탑 주인공인데요, 하지만 이 책을 읽거나 또 연극을 보시면 실제적인 투탑 주인공은 약혼자인 포셔와 유대인인 샤일록,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포셔와 샤일록의 캐릭터는 강렬합니다. 특히 이 작품이 500여 년 전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각각 소수자와 여성이라는 면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사니오는 지방 부자인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은 포셔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친구인 베니스의 잘 나가는 상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마침 안토니오는 상선을 띄운 상태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의 상인들은요, 배를 임차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외국으로 보내고요, 그렇게 싣고 간 물건들을 팔고 거기서 향신료 같은 물건들을 싣고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들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사고가 많이 나요. 난파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해적에 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투기에 가까운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10척의 배를 띄워서 한 척만 제대로 들어와도요, 나머지 10척의 배를 띄울 정도의 돈을 벌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엔젤 투자자와 비슷하죠. 한 10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다 잘 안 되더라도 하나만 제대로 터져줘도요, 이 하나가 나머지 10개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준다고 하잖아요. 안토니오는 한 척이라도 배가 들어오는 대로 갚기로 하고요, 평소 안 좋게 여기던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샤일록이 조건으로 다른 건 됐고 돈을 못 갚으면 안토니오의 심장 가까운 곳에 살 1파운드를 달라고 해요. 1파운드는 고기로 한 0.75근 정도 합니다. 안토니오는 약간 자만심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뭐 그거 못 갚겠어? 그러면서 앞뒤 재지 않고 오케이를 합니다. 그 돈으로 구원하러 떠난 바사니오는 금, 은, 납으로 된 괴짝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구원 시험에 성공을 해서 포셔와 결혼하는데 성공을 해요. 하지만 그 사이 안토니오의 배는요, 모두 난파되어서 안토니오는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포셔는 돈을 주면서 바사니오에게 안토니오를 구하라고 보내지만요, 샤일록은 기한이 지났다면서 2배로 갚는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평소 안토니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만큼 그를 죽일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던 겁니다. 최종 판관 역할을 하는 베니스의 공작도요, 법 앞에서는 안토니오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작 대신 젊은 판사가 떡하니 나타나서요, 대신 판결을 해줘요. 법과 계약에 따라 살 1파운드를 가져가되 다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샤일록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그리고 죄를 묻겠다는 거죠. 결국 샤일록은 자신을 빼고 일치 단결된 베니스 기득권의 큰 문턱 앞에 좌절하고요, 원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젊은 판사는요, 바사니오의 구원자였던 포셔가 변장한 것이었어요. 정말 현명한 여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작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 인사를 표하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에게 여전히 정체를 감춘 포셔가 바사니오의 결혼 반지를 요구해요. 이 반지는요,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다고 바사니오가 포셔에게 맹세한 그런 반지거든요. 그래서 바사니오는 처음에 거절을 하다가 결국 이 반지를 주게 됩니다. 일을 마친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포셔에게 돌아가는데요, 미리 내려와 있던 포셔가 반지 행방을 추궁을 해요. 그래서 바사니오가 궁지에 몰리게 되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용서와 함께 포셔는 자신이 그 판사였음을 밝히면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주목해야 할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대인 샤일록에 대한 베니스의 일치 단결한 대응이에요. 샤일록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탐하는 그 자신의 행실 때문에도 욕을 먹지만요, 단지 정말 그냥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된 유럽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요. 자신들이 여호와의 선택된 민족임을 주장하면서 유대교를 지켜가는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미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게다가 나라도 없는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금융의 탁월한 재주를 발휘해 부를 거머쥐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샤일록처럼 고리대금업을 주로 했거든요. 지금도 많은 은행가들이 유대계가 많죠. 은행 역시 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금업, 저리대금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당시 유럽인들에게 흔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려는 샤일록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베니스의 다른 사람들은요, 일치단결해서 샤일록을 무너뜨릴 생각만 하죠. 물론 샤일록의 악행이나 나쁜 마음도 미움받는 원인이 되었지만 유대인 자체에 대한 혐오 감정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는 사건을 겪으며 이런 혐오 감정이 있는 작품을 작품 그대로 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점점 혐오 감정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 사회를 생각해보면 집단이 가지는 혐오 감정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작품은요, 500년 전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목할 점이 있거든요. 여성인 포셔가, 젊은 여성이죠. 이 포셔가 주체적으로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반지를 이유로 해서 바사니오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 판결을 해낸 것도 오로지 포셔의 지혜였지만 더욱 재밌는 건 반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안토니오와의 우정 때문에 결국 결혼 서약을 깨고 반지를 내준 바사니오는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선 다시 그런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예방 주사까지 단단히 놓는 모습입니다. 이런 주체적인 여성을 500년 전에 그렸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잠깐 빙의해서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해놓고 또 하나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요. 베니스의 법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베니스의 통치자까지 모두 다 안토니오를 돕고 싶어 하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샤일록을 이기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요, 권력자끼리 그냥 짜고 안토니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해도요, 법 위에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베니스는 중세 때는 유럽 교역의 중심지로 굉장한 부를 향유했었는데요. 이렇게 법 앞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환경 때문에 상인들이 베니스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하죠.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때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 작품 베니스의 상인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거의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